GPS를 꺼버리면 당신네 나라는 3일 안에 무너집니다. 항공기가 추락하고 군대가 마비되고 경제가 붕괴되죠. 미 공군 우주사령부 제니퍼 카슨 중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GPS 위성 31기. 전 세계가 의존하는 시스템.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한국 독자 시스템 불가능합니다. 2년 안에 위성 7대. 비현실적이죠. 펜타곤 참모들은 코웃음 쳤다. 그런데 3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다. 한국 지하 15층 작전센터. KPS 위성 4대가 이미 궤도에서 작동 중이었다. 요격 성공률 75%. 미국은 42%. 정확도 오차 1m. GPS는 3m. 모든 수치가 미국을 압도했다. 카슨 중장은 말문이 막혔다. 32년 군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통제의 신화가 산산조각 났다. 궤도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가 어떻게 진실을 선택했는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어떻게 재정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브리핑 테이블로 걸어갔다. 2025년 10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 공군 우주사령부 지하 상황실. 새벽 5시. 밤샘 근무조가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GPS 위성 31기의 궤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렀다. 각 위성의 고도, 속도, 신호 상태가 초록색 숫자로 표시됐다. 이 위성들이 전 세계 선박, 항공기, 미사일의 항법을 책임진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제니퍼 카슨 중장. 그게 내 이름이다. 32년 군 복무. 그중 15년을 우주 시스템에 바쳤다. 세계 항법 시스템의 중추를 책임지는 사람. 펜타곤에서 나를 부를 때 쓰는 별명이 있었다. 궤도의 여왕. 나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 사실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세계 기술을 통제한다. GPS가 세계 질서를 만든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통제. 참모 한 명이 다가와 보고서를 건넸다. 스미스 대위. 29살. MIT 출신 분석관이었다. 중장님, 한국의 KPS 개발 현황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펼쳤다. 한국 측의 시스템. 코리언 퍼지셔닝 시스템. 한국. 여전히 보호해야 할 동맹국. GPS를 쓰는 나라. 독자 시스템. 꿈은 크지. 하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이번 발사로 몇 번째입니까? 4번째입니다. 11월 중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체로 KPS 4호기를 올린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지금까지 100%입니다. 나는 잠깐 멈췄다. 100%?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덮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게 내 판단이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로키 산맥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다. 나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31개의 파란 점들이 지구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통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장님, 한국 측에서 재진입 실험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답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몰랐다. 그때는 한국이 내 세계를 뒤흔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곧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몰랐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복도를 걸었다. 지하 상황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긴 복도. 양쪽 벽에는 역대 우주사령부 작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모든 승리 뒤에 GPS가 있었다. NSC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마주오고 있었다. 데이비드 첸. 50대 초반. 한국계 미국인. 스탠퍼드 출신 외교관이었다. 워싱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로 통했다. 카슨 중장, 한국 방문 계획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정 조율 중입니다.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다.
한국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서울 근무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할 때 강해지는 법이죠.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을 지지합니다. 기술 협력도 지속하고 있고요. 차관보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중장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중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20년 전 미국은 중국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아니, 경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긴급 표시가 붙은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한국 재진입 실험 결과.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요약본이 있었다. 고고도 재진입 실험 성공. 마하 20 이상 속도 도달. 표면 온도 6000도 견딤. 열차폐 시스템 정상 작동. 궤적 제어 성공. 나는 잠시 멈췄다. 마하 26,000도. 이건 ICBM 재진입체 수준이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참모를 불렀다. 이 데이터 확인했습니까? 네, 중장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식 제출한 자료입니다. 검증 완료됐습니다. 거짓 데이터가 아닙니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오전 9시. 정례 안보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실에는 우주사령부 핵심 인원 12명이 모였다. 모두 별을 단 사람들. 모두 20년 이상 이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들. 나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다.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 3차 발사 기록, KPS 위성 계획, 재진입 실험 데이터. 모든 게 성공이었다. 존슨 대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40대 후반. 강경파였다. 중국 위협론의 신봉자였다. 2년 안에 위성 7기.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의 발사 성공률이 100%라고 해도 위성 제작 속도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로드리게스 소령이 거들었다. 30대 중반. 기술 분석 전문가였다. 한국이 독자 기술 확보. 근거가 약합니다. GPS 의존도가 아직 90% 이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100% GPS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나도 처음엔 동의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 없이 불가능하다. 그게 지난 30년간의 현실이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유럽만이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가졌다. 그게 세계 질서였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마하 20. 6000도. 성공률 100%.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스미스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중장님, 한국의 재진입 데이터는 실험실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고고도 비행 데이터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 증명합니다. 그럼 실전 운용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가능합니다. 존슨 대령이 테이블을 쳤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펜타곤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카슨 중장, 긴급 안보회의 소집입니다. 한국 재진입 실험 관련입니다. 1시간 후 화상회의입니다. 국방장관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참모들을 바라봤다. 회의 중단합니다. 펜타곤 긴급 소집입니다. 모두 대기하십시오. 참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한국은 정확한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펜타곤 긴급회의. 스크린에는 국방장관, NSC 안보보좌관, 합참의장이 보였다. 나는 분석관이 띄운 데이터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젊은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이 지난달 실시한 고고도 재진입 실험 결과입니다. 마하 20.3. 표면 온도 6200도. 열차폐 시스템 정상 작동. 궤적 제어 정확도 오차 3m 이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ICBM 재진입체 기준을 충족합니까? 네.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강경파 한 명이 소리쳤다. 펜타곤 정책실장 윌슨 준장이었다. 통제 실패입니다.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 정도 기술을 확보했단 말입니까? 이건 동맹 체계의 균열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마하 20.3. 6200도. 오차 3m. 이 수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은 누리호 3차 발사 때 이미 재진입 실험체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은 네 번째 실험입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불안을 느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미국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국방장관이 나를 바라봤다. 카슨 중장,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전략 무기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과장인지.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네, 장관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한국, 동맹국, 보호 대상.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데이터는 그 프레임과 맞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중심으로 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한국 방문 준비를 하며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렸다. 한쪽은 워싱턴의 지침이었다. 이메일로 도착한 국방부 정책실의 가이드라인. 한국 기술을 과장하지 말라. 보호 대상 동맹국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라. 동맹 혼선을 피하라.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 다른 한쪽은 데이터로 확인된 냉정한 현실이었다. 마하 20.3. 6200도. 재진입 성공. 성공률 100%.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임무는 동맹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인가? 나는 군인인가, 정치인인가? 책상 위에 놓인 항공권을 바라봤다. 인천행. 내일 새벽 6시 출발. 비행시간 15시간. 참모 스미스 대위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중장님, 한국 측에서 합동작전본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지하 15층 작전센터입니다. KPS 시험 통제실이 있습니다. 한국 우주전력의 핵심 시설입니다. 보안 등급은 최고 등급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한국 정부 인사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겠습니다. 일정 확정하십시오. 네, 중장님. 참모가 나갔다. 나는 다시 항공권을 바라봤다. 한국을 확인하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의심하러 가는 것인가. 나는 아직 답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방문 후 내 세계관은 달라질 것이다. 32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확신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기술 보고서,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열린 마음. 비행기는 내일 새벽 출발이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15시간의 여정.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나는 15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7시였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공식 수행단이 아닌 비밀 기술평가 임무라는 성격 때문에 입국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VIP 전용 통로. 여권 심사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기자도 없었다. 언론 보도도 없었다. 공항 출구에서 한 명의 장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합동작전본부 우주전력 분석단장 강혜진 준장. 50대 초반. 군인 특유의 단단한 인상이었다. 180cm가 넘는 키. 고든 자세. 카슨 중장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다. 형식적이지 않았다. 그는 과도한 설명 없이 차량으로 안내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군용 차량이었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줬다. 오늘 보실 건 미국 보고서와는 다른 현실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환했다. LED 가로등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다. 서울 45km. 한국의 도시 인프라. 속도감. 기술력. 내가 워싱턴에서 그렸던 보호대상 국가의 이미지와 달랐다. 눈앞의 한국은 이미 세계적 기술 중심지에 가까웠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합동작전본부입니다. 지하 15층 작전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지하 15층? 네. 한국 우주전력의 심장입니다. 외국인 출입은 극히 제한됩니다. 중장님이 처음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긴장을 느꼈다. 미국 우주사령부도 지하 5층이었다. 지하 15층이면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차량이 서울 시내로 진입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다.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었다. 야경이 장관이었다. 강혜진 준장이 말했다. 중장님, 한국을 처음 방문하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우리는 더 이상 40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불안했다. 내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합동작전본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부 청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은 달랐다. 보안 검색, 홍채 인식, 지문 인식, 3단계 인증을 거쳤다. 미국 펜타곤보다 엄격했다. 지하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을 내려가는데 40초가 걸렸다. 귀가 먹먹해졌다. 심도가 깊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 높이가 10m는 됐다. 벽면 스크린이 사방을 둘러쌌다. 최신 탄도 추적 시스템. KPS 시험 통제실. 나는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 규모는 작았지만 기술 수준은 뒤처지지 않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이었다. 이곳에서 한 명의 연구원이 나를 맞이했다. 유승호 책임연구원. 40대 중반.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KAIST 박사. 이력서에 적혀 있었다. 중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 시스템 책임연구원 유승호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KPS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기술적 설명은 차분했지만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3기의 위성이 궤도에 있고 11월에 4호기가 추가됩니다. 2년 안에 7기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나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걸 감지했다. 우리가 미국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 그런 메시지였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다. 그 위에 KPS 위성 3기의 궤도가 표시됐다. 파란 점 3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위성들은 지금 작동 중입니까? 네. 24시간 365일 운용 중입니다.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도는 오차 1m 이내입니다. GPS보다 3배 정확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GPS도 오차 3m였다. 그것도 최고 성능일 때였다. 한국이 1m. 그것도 위성 3기만으로. 강혜진 준장이 말했다. 곧 실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다탄두 요격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시스템을 비교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내 세계관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 스크린에 북한 지도가 떴다. 평양 인근 미사일 기지. 탄도미사일 12발이 동시 발사됐다.
가상 시나리오였다. 유승호 연구원이 설명했다. 북한 신형 ICBM 화성-18형입니다. 각 미사일은 진짜 탄두 1개와 가짜 미끼 5개를 탑재합니다. 총 72개 물체가 대기권 재진입합니다. 먼저 미국 MD 시스템의 요격 데이터가 나왔다. 레이더가 72개 물체를 추적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사일 12발 중 진짜 탄두 식별 성공 5개. 성공률 42%. 일본 시스템 40%. 나는 익숙한 수준이라 별 감정 변화가 없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다. 우리도 인정하는 한계였다. 유승호 연구원이 말했다. 이제 KPS 기반 한국 시스템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다. 한국 시뮬레이션이 재생됐다. KPS 1호기, 2호기, 3호기가 즉시 모든 탄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각 탄두의 질량, 속도, 궤적 회전, 표면 온도가 실시간으로 분석됐다. 1초마다 데이터가 갱신됐다. 화면이 숫자로 가득 찼다. 그리고 10초 만에 진짜 탄두 10개를 정확히 식별했다. 요격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 한국형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다. 10개 탄두 중 9개 요격 성공. 1개는 요격 미사일 오작동으로 실패. 최종 성공률 75%. 나는 말문을 잃었다. 미국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일본보다는 35%포인트 높았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다. 이건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강혜진 준장이 말했다. 이건 방어 기술이 아니라 전략 기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MD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재진입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마하 20, 6000도 환경에서 탄두 거동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표면 온도, 플라즈마 생성, 공기 저항,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가짜는 가볍습니다. 궤적이 다릅니다. 나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이건 기술 독립이었다. 아니, 기술 우위였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충격을 소화하지도 못한 순간 강혜진 준장은 스크린을 다시 전환했다. 궤도 상에 파란 점 3개가 떴다. KPS 1호기, 2호기, 3호기. 실시간 궤도 정보였다. 고도, 속도, 위치가 1초마다 갱신됐다. 이 위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용 중입니다. 우리는 1년 전부터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가동해 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년 전부터? 언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몰랐습니까?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 때입니다. 2022년 6월, 2023년 5월, 2024년 5월. 정확히 1년 간격으로 올렸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미국이 알고 있던 건 뭐였나? 과학 실험용 위성, 성능 검증 위성, 큐브셋 테스트. 그게 전부 착각이었다. 아니, 우리가 속았다. 그 위성들이 전부 KPS였습니까? 네. 처음부터 KPS 시험 위성이었습니다. 1호기는 항법 신호송신 테스트, 2호기는 정밀도 검증, 3호기는 네트워크 연동 시험. 모두 성공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강혜진 준장이 차갑게 답했다. 공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주권 사업입니다.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자신의 모든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2년 군 생활, 15년 우주 전문가. 그 모든 경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유승호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했다. 1호기는 고도 600km, 2호기는 800km, 3호기는 1000km입니다. 완벽한 삼각측위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GPS와 같은 원리지만 정확도는 3배 높습니다. 완벽한 네트워크였다. 미국도 GPS 초기에 이렇게 시작했다. 3기로 시작해서 24기로 확장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 강혜진 준장이 시계를 봤다. 중장님, 내일 아침 6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가십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KPS 4호기가 올라갑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호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40층.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백악관이었다. NSC 안보보좌관 제임스 핸더슨이었다. 60대 초반. 강경파의 대표였다. 카슨 중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 기술 수준 파악됐습니까? 한국의 기술 수준은 보고서보다 훨씬 높습니다. KPS는 이미 운용 중이고 정확도는 GPS를 능가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장, 한국 기술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동맹 관계에 혼선이 생깁니다. 중국이 이걸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중장, 우리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 위계를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곧바로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다. 정책실장 윌슨 준장이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카슨, 보고서 톤을 조절하십시오. 한국의 자주 능력은 동북아 질서를 흔듭니다.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일본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명령입니다, 중장.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또 전화가 끊겼다. 국방부 강경파에서 문자가 쏟아졌다. 한국 능력 축소 필요. 외교 리스크 고려 필수. 동맹 위계 유지 중요. 보고서 수정 바람. 워싱턴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통제 실패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었다. 진실보다 정치가 우선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 두 나라의 압박 사이에서 찢어지는 감각을 느꼈다. 한국에서 본 현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압박. 군인으로서의 의무. 전문가로서의 양심.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남산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도시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저 도시는 스스로 서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겠다.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겠다. 워싱턴이 뭐라 하든 나는 거짓 보고서를 쓸 수 없었다. 내일 발사를 본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32년 군인으로서 15년 전문가로서 나는 거짓말을 쓸 수 없었다. 그게 내 자존심이었다. 발사 당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새벽 6시. 나는 VIP 관람동 2층에 서 있었다. 창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다. 거리 3km. 누리호가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 높이 47m. 중량 200톤. 3단 로켓이었다. 강혜진 준장이 내 옆에 섰다. 중장님, 곧 시작됩니다. 한국 우주 역사의 새 장이 열립니다. KPS 4호기는 1200km 궤도에 진입합니다. 주변에는 한국 정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차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관제실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10, 9, 8, 7.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다. 이건 한국의 독립선언이었다. 3, 2, 1. 발사.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다. 땅이 흔들렸다. 소음이 귀를 찢었다. 유리창이 떨렸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다. 누리호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황색 불기둥을 뒤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점점 빨라졌다. 1분 만에 구름을 뚫었다. 하얀 꼬리를 그리며 사라졌다. 발사체는 예정된 상승 곡선을 따라갔다.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직전 순간적으로 기체 떨림이 보였지만 곧 안정됐다. 주변 한국 관계자들은 침착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스크린만 바라봤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발사 13분 후. KPS 4호기가 궤도 투입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 그러나 30초가 지나도 신호가 없었다. 내 안색이 변했다.
강해진 준장도 침묵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다. 혹시 실패인가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40초, 50초, 1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에 신호가 떴다. KPS-4 궤도 안착 확인. 고도 1200km. 속도 초속 7.5km. 정상. 환호가 터졌다. 한국 관계자들이 서로 껴안았다. 누군가 울었다. 강해진 준장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중장님, 축하드립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건 한국의 승리였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동맹의 변화였을까? 아니면 통제의 상실이었을까?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서울까지 300km. 4시간 거리. 어둠 속을 달리는 차. 멀리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다. 강해진 준장이 말했다. 중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목이 메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합니다. 미국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았을 때요. 1957년 10월 4일. 세계가 바뀐 날이었죠. 나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1957년 소련. 2025년 한국. 기술 독립은 언제나 충격으로 다가온다. 호텔로 돌아왔다. 밤 11시.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미국인가 진실인가? 나는 군인인가 정치인인가? 32년 동안 나는 무엇을 지켜왔는가? 오늘 본 한국의 기술. 정치적 압박. 동맹 구조의 모순. 모든 게 뒤엉켰다. 강경파는 계속 문자를 보냈다. 한국 능력 축소하라. 동맹 위계 유지하라. 정치적 판단 우선하라. 이건 명령이다. 온건파는 정확히 보고하라고 만류했다. 진실을 쓰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당신의 양심을 따르라. 두 압력이 뒤엉키는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오래 붙잡아온 통제의 신화를 스스로 내려놓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제목을 적었다. 한국 우주기술 현장 평가 보고서 마이너스 제니퍼 카슨 중장. 첫 문장을 썼다. 손이 떨렸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독자 우주 능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다. 이는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다. 나는 항공편을 앞당겨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게 내 임무다. 군인의 명예다. 3일 후. 워싱턴 백악관 NSC 브리핑룸. 나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국 보고를 준비했다. 회의실에는 3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다. CIA 국장도 있었다. 국무부 차관도 있었다. 강경파 윌슨 준장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한국 능력 축소 보고 초안을 건넸다. 이미 작성된 보고서였다. 내 이름으로. 내 서명만 하면 됐다. 하지만 나는 초안을 접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윌슨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제 의무입니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윌슨 준장의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의 KPS 실전 운용 수준. 재진입 성공. 누리호 4호기의 신뢰성. 위성 네트워크 구축 상황.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미 독자 항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위성 4기 운용 중. 2년 내 7기 완성 예정. 정확도 오차 1m. GPS는 3m입니다. 3배 정확합니다. 요격률은 75%. 미국은 42%입니다. 3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다. 중장, 그 수치가 확실합니까? 과장은 아닙니까? 네.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제 명예를 걸고 보고합니다. 대통령이 물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중장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한미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요.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을 억누르면 중국으로 갑니다. 러시아로 갈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대통령이 NSC 보좌관을 바라봤다.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검토하십시오. 한미 우주협력 재정립 방안을요.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나는 안도했다. 진실이 받아들여졌다. 32년 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2주 후, 백악관과 청와대는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 기존 미국 우위, 한국 추종 구조를 버리고 우주, 미사일, 항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대등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나는 미국 측 대표단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다. 화상회의였다. 한국 측에서는 강혜진 준장과 유승호 연구원이 나왔다. 양국 국기가 화면 양쪽에 걸렸다.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진지했다. 한국의 KPS 기술을 인정합니다. 재진입 기술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합니다. 강혜진 준장이 답했다. 당당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협력은 대등해야 합니다. 일방적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닙니다.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5일간의 협상 끝이었다. 한국은 KPS 네트워크 데이터 일부를 미국과 공유한다. 미국은 GPS 차세대 모듈에 한국 재진입 기술을 공동 반영한다. 우주 발사체 공동 개발, 심우주 탐사 공동 참여, 화성 탐사 프로젝트 협력.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강혜진 준장과 개인 통화를 했다. 준장님, 좋은 결과입니다. 역사적 합의입니다. 중장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제 의무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보다 정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서로를 인정하면 동맹은 더 강해진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존중이 힘이었다. 한 달 후, 나는 서울공항에 다시 도착했다. 이번엔 비밀 임무가 아닌 공식 한미 우주전략협력회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수행단 여러 명, 언론도 함께였다. CNN, BBC, 한국 방송사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처음 방문 때 느꼈던 경계와 우월감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존중. 그리고 동맹의 확신. 이제 한국은 동료였다. 강혜진 준장과 유승호 연구원이 나를 맞이했다. 이번엔 공식 환영식이 있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다. 의장대가 도열했다. 군악대가 연주했다. 중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번엔 동등한 파트너로 왔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회의는 4일간 진행됐다. 기술 협력 세부 안건, 공동 발사 계획, 심우주 탐사 로드맵, 화성 기지 건설 구상. 모든 게 공동이었다. 마지막 날 저녁, 나는 남산타워에 올라갔다. 강혜진 준장이 함께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멀리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다. 저 위 어딘가에 KPS 위성 네트워크 4기가 움직이고 있었다. GPS 31기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준장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중장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의 중심에서 출발한 나는 이제 존중 기반의 새로운 세계에 안착했다. 32년 군 생활, 15년 우주 전문가. 그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세상은 변한다. 동맹도 진화한다. 가장 강한 동맹은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 태어난다. 나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배웠다. 한국에서 배웠다. 별빛 아래 나는 새로운 시대를 느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더 이상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미래를.